우리 기술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발사됩니다. 3차인 이번 발사에선 실용위성을 실제로 탑재해 목표 궤도에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를 제한하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는 공공 안정 질서를 위협할 것이 명백할 경우엔 아예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위헌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12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주인님 놀이를 하자며 성착취를 하고 영상까지 찍어 보내게 한 2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개별적으로 접근했는데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성착취물만 4,000개가 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원전 현장 점검 이틀째인 오늘 핵종을 분석하는 화학 분석동과 삼중수소 희석 설비 등을 살펴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시찰을 계기로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해제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누리호는 이번에 총 504kg의 실용위성 8기를 장착한 실전 발사입니다.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20초) 간격으로 차례로 분리되는데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미션입니다. 우주 방사능 측정, 지구 관측, 우주 쓰레기 경강 기술 실증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뉴스앤이슈 이어갑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오늘 오후 3차 발사에 나섭니다. 현재 예정된 누리호 발사 시간은 오늘 오후 6시 24분입니다. 이에 앞서 오후 1시 반에 마지막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합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최종 시각은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3차 발사 과정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대통령실 안에서 생중계로 전해지는 발사 과정을 지켜본 뒤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나면 그동안 노고를 했던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격려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는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를 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우주 개발과 외계 탐사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인데요.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를 양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 이후 우리나라는 아리랑과 천리안 등을 개발하며 인공위성 개발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지상 물체를 1m 이하로 구분할 수 있는 카메라와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한 레이더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2009년에 준공된 나로 우주센터는 독자 우주발사장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세계 13번째 우주센터 보유국이 되면서 우주 선진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발사체 기술은 한참 더뎠습니다. 2002년부터 발사체 개발을 시작했지만 선진국이 기술 이전을 금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돌파구가 된 것은 나로호. 러시아가 1단을, 우리가 2단을 개발해 발사에 나섰습니다. 두 번의 실패와 연기를 거쳐 2013년 1월, 이전 3기 끝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12년 3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 검정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이번에는 모형이나 성능 검증 위성이 아닌 실용 위성이 누리호에 탑재돼 발사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차 발사가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이런 실전적인 걸 바탕으로
상용 그 발사 서비스에 가는 것에 이제 한 걸음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고 그런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누리호 3차 발사까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우리 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쏘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 7대 우주 강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2차 발사에 이어 이번 3차 발사에도 초소형 큐브 위성이 탑재됩니다. 어떤 위성들이 실리고 우주에서 수행할 역할은 무엇인지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에는 대학생들이 제작한 초소형 미니 위성, 큐브 위성 4기가 실렸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0cm의 위성 부품을 연결한 것입니다. 4기의 위성 가운데 아직 활동하는 것은 겨우 1기. 하지만 위성에서 큐브 위성을 사출하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는 조금 더 발전된 큐브 위성 7기가 실렸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제작한 도요셋은 4기가 편대 비행을 하며 1년 동안 우주 날씨를 관측합니다. 나노 위성급으로는 세계 최초로 4개의 위성이 상호 간의 거리와 형태를 바꿔가는 편대 비행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으로써 도요셋은 우주 날씨의 미세 구조를 효과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데요. 민간 기업이 각각 제작한 3개의 큐브 위성도 6개월 동안 우주 궤도를 돌며 우주 방사능 측정, 지구 관측, 우주 쓰레기 경강 기술 실증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분리되고 나면 큐브 위성은 3단 로켓 앞부분의 위성 수납 공간에서 20초마다 하나씩 사출되며 우주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YTN 김인두입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는 광고 문구 보신 적 있을 겁니다. 4년 전 시작된 5G 이동통신 서비스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서비스는 4%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며 제재를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어떤 부분을 정확히 문제 삼은 겁니까? 네, 2019년 4월을 전후해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 시작을 알리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LTE보다 20배 빠르다, 최고 속도가 20GBps다라고 광고했습니다. 20GBps는 5G 기술상 목표로 이동통신사들은 이 속도에 근접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도 사용하지 않았고 단말기도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걸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광고한 건 거짓 과장 광고라고 밝혔습니다. 광고 기간 세 회사의 5G 실제 속도는 0.8GBps, 25배 과장한 셈입니다. 세 회사는 또 자사의 최고 속도가 2GBps대라고 광고했는데 이것과 비교하더라도 실제 속도는 25%에서 3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2GBps대 속도도 실제 사용 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가정했을 때만 노출될 수 있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서비스 속도가 1등이라고 홍보한 것도 부당 비교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공포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통신기술세대 전환 때마다 반복되어온 부당 광고 관행을 끊고 공공재인 전파를 다루는 사업자들이 품질 관행으로 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이동통신사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SK텔레콤은 통신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했는데도 법 위반으로 판단해 매우 아쉽다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와 LGU+도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세부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12살 초등학생에게 SNS를 통해 접근해 성착취를 하고 영상까지 찍어 보내게 한 남성 25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여자아이 1명을 대상으로 만든 성착취물만 무려 1,700개가 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건지 자세한 수사 내용 전해주시죠.
우선 이번에 붙잡힌 피의 남성만 모두 25명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17살 최모군을 포함한 6명을 구속했는데요. 피의자들은 주로 10대에서 30대의 학생과 직장인 남성들로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반년 동안 당시 12살 초등학생이었던 A양에게 접근해 신체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최군은 A양을 깨어내서 실제로 만난 뒤에 성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그루밍으로 알려진 길들이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양이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본 뒤에 예쁘다, 사랑한다 등의 말을 걸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각종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유도했습니다. 또 A양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 주인님 등의 역할극을 하자고 제안하며 주종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25명은 서로 알고 있거나 정보를 공유하던 사이는 아니었고요. 저마다 개별적으로 A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가진 A양의 성착취물은 1,793개로 파악됐고 경찰은 영상을 모두 삭제 조치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영상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양 말고 다른 피해자들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A양의 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받고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피의자들의 저장 장치를 압수수색해 조사하면서 A양 말고도 어린이와 청소년 45명에 대한 성착취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성착취물 영상은 무려 6,145개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따로 범죄 피해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경찰은 이 가운데 현재까지 12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피해자 33명도 조사해 피의자들의 여죄를 밝혀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아인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유아인 씨는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공범을 도피시키려 한 사실이 없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아인 씨는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 5종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한 12층짜리 오피스텔 10층에서 40대 여성 A씨가 프라이팬에 애벌레를 튀기다가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를 포함해 이 오피스텔에 살던 51명이 대피했고 집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2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애벌레 수분이 기름에 닿으면서 불티가 발생해 화재로까지 이어진 거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특별법안에는 야당이 요구했던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이자 없이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넘기도록 요구하는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안건 처리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국회법은 법사위에 이유 없이 60일 이상 머물러 있는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의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의 요구가 있었던 법안에 대해 여야가 30일 안에 부의 여부를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탈감 느끼신 분들 많습니다. 목돈은 고사하고 매달 받는 월급도 항상 통장을 스쳐가기 일쑤이기 때문인데 우리 현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답 없는 고민을 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시민단체가 지난 3년 동안 국회의원들의 재산 증감 현황을 추적해서 발표했습니다. 저 직접 보겠습니다. 경실련이 국회의원 1인당 신고재산 평균액을 살폈더니 지난 2020년 27.5억 원에서 2023년 34.8억 원으로 7억 원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재산 평균 증가액은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재산 증가액이 국민재산 증가액의 7.3배에 달한 겁니다. 재산 증가 탑10 의원들을 추려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재산 증가가 가장 많았던 의원은 민주당 박정 의원이었습니다. 재산 신고액이 지난 2020년 314억 1천만 원에서 2023년 505억 9천만 원으로 무려 191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33억 원으로 두 번째로 증가가 많았고 민주당 홍익표 의원 66억 원, 임종성 의원 44억,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34억, 박성중 의원은 34억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실련에서는 21대 의정활동 기간에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한 의원들도 뽑아봤습니다. 2021년에 12명, 2022년도에 13명, 2023년에 9명, 모두 34명 의원이 의정활동 기간에 부동산을 추가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주택을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사서 2주택자 이상이 됐거나 비주거용 건물, 대지 등을 매입한 의원들만 꼽았더니 모두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 증가 원톱이었던 박정 의원, 단독주택과 빌딩, 연립주택 각각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한 채를 더 샀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아파트 2채, 상가 1채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에 경기 하남시 하암동 개발사업지구 분양권과 상가 1채를 더 샀습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상가 11채, 근린생활시설 1채 등을 이미 갖고 있었는데 2023년에 강릉시 송정동에 있는 숙박시설 분양권을 더 매입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나 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하면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 여는 집회 시위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노숙 집회나 여러 가지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최근 1박 2일 노숙 집회를 언급하면서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라 집회 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야간 집회 시위 금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인데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집회 때문에 수출이나 민생이 무너지거나 민주주의가 파괴됐냐고 되물으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논란의 발단, 일주일 전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였습니다. 허용된 시간을 넘어 야외 노숙을 하며 1박 2일 집회를 진행한 건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가 논란으로 떠오른 겁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일몰 후부터 일주일 전까지 5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1박 2일 집회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14년 전 이 조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0년 6월까지 개정을 하라고 말했는데요. 헌법 불합치란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관련 법이 바뀔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판단입니다. 시한까지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효력은 사라졌죠. 결국 현재 1박 2일 집회를 불법이라고 할 근거는 이제 사라진 겁니다. 2014년에도 비슷한 판단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범위를 조금 좁혀서 일몰 후부터 자정 사이에 집회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논의가 공전하면서 자정인 0시 이후 집회에 대한 법 규정은 공백인 상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노숙 집회가 집회 허용 시간 논의를 다시 촉발한 건데요. 당정이 법 개정 추진에 나섰지만 야당이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자주 뵙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77%라는 말을 듣고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들이 실력함이나 긴장도 푸시고 보면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하여.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고향에서 명함을 돌린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건데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는 지금 고려하지 않는다고만 답했습니다. 정치인 출신이 총선 출마를 놓고 이렇게 애매한 답변으로 피해가는 건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고향에 내려가서 주민을 만나고 명함을 돌린 게 자신의 업무라고 해명했습니다. 단지 소통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수석님 주말마다 고향 내려가시는 거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가 해석을 내놨는데요.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민사회 수석은 직능이나 지역이나 사회 종교단체 많은 시민사회 층과 소통하고 의견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년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자들의 질문은 총선에 출마하는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고 지역 정가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이랬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는 안 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질문과 답변을 며칠 전에도 봤습니다.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민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입니다. 박 후보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거는 뭐 정치적인 거를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그동안의 겨를이 없었습니다. 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지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제 그 보훈 지난번 출마 선언을 하고 며칠 있다가 보훈처장 사퇴를 하고 보훈처장 임명됐다 이런 그 부분은 제 질의의 핵심이 아니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훈처가 보훈부로 막 승격이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네, 답변은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 보훈부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역시 출마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회에 입성한 적이 있는 정치인 출신입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고 공직자들의 단골 답변이지만 이런 열린 결말을 바라보는 국민의 생각은 어떨지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월세를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것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월세집을 비대면으로 거래하자는 임대인에게 속아서 계약금을 떼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릉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20대 A씨는 급하게 월세를 구한다는 글을 부동산 카페에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임대인으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반려견까지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에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이 이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는 좀 딱 맞는 조건이어서 알겠다는 조건 계약 진행을 하겠다. 하지만 계약금 200여만 원을 입금한 다음 날 임대인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방에 있다는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아끼자며 제안한 비대면 계약을 받아들인 게 화근이 됐습니다. 처음엔 꺼림칙했지만 임대인이 주민등록증과 등기부 등본까지 보내줘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랑 이제 신분증이랑 계좌번호를 다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이름 성함이나 이런 게 다 동일해가지고 임대인께서 좀 많이 재촉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좀 정상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취재진이 다시 등본을 떼어보니 임대인이 보내준 것과 달리 구청의 압류까지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해당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만 8명, 피해액이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 대상이 된 주택도 서울 강동구, 인천시 부평구와 대구시 남구 등 다양합니다. 전세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당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초 억대 전세 사기를 당해 월세집을 구하려다 또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번에 월세를 구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월세집을 알아봤는데 허탈하죠. 이제 뭐 전세도 사기당하고 월세도 사기당하니까 제가 완전 그냥 바보 멍청이가 된 것 같고. 전문가들은 등기부 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보증보험이 가능한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직거래하는 거 들 수 있으면 피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꼭 중개업소를 통하는 게 좋겠고 또 직접 집을 가서 방문해서 확인을 꼭 해야 되고 또 현 상황의 공부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20여 건의 월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올해 서울 지역 연립과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의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렙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집계한 올해 1월에서 4월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모두 6,840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같은 기간 거래량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해 매매 거래 14,175건과 비교하면 51.7%가 감소한 겁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비아파트 전세 거래량도 201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값이 크게 하락해 아파트 급매 쪽으로 수요가 이동한 데다 최근 빌라 등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확산하면서 비아파트 선호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불법 의심 행위 신고 의무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우선 이번 달 불법행위 신고 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과업 내용서, 건설공사 현장 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터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 조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게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김남국 의원 논란 이후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자율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투자 논란은 업비트가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한 게 시발점이었습니다. 업비트는 지난해 초 김 의원의 빗썸 전자지갑에 있던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가 넘어온 것을 이상 거래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의심 거래 신고를 업비트에서 FIU에다 신고를 한 거죠? FIU 원장님, 그죠? 업비트에서 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원래 처음에 그러면 빗썸에서는 왜 FIU에 의심 거래로 신고를 안 했느냐? 그거를 FIU가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이처럼 업비트와 빗썸 두 거래소가 같은 거래를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린 건 의심 거래 보고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업계에서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 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가 자율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 거래소의 의심 거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분류해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업군 공통 STR로 유형을 개발 중에 있는데 현재는 지금 최근 자금 세탁 사례 분석을 통해서 유형을 개발 중에 있다.
하지만 자율에 맡기다 보니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기준을 만들면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거래가 생기는 부작용도 고민거리입니다. 초기에는 감독 당국이 명확한 방향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임플리멘트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중개소 중심으로 된 dak사가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데 이제 많은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산업을 육성하는 업권법 제정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엄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경선 캠프 콜센터 운영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부터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콜센터 운영자이자 지역 상황실장을 맡은 박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콜센터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9,400만 원이 뿌려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불법 자금이 살포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현모 전 대표의 측근인 KT 하청업체 임원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KDFS 상무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KT 본사에서 시설관리사업 업무를 맡다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직후 시설관리 계열사인 KT텔레캅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KT텔레캅으로부터 일감을 수주받는 시설관리업체 KDFS의 상무로 재취업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A씨와 구 전 대표, KDFS 황모 대표가 평소 친분을 바탕으로 KT텔레캅이 KDFS에 특혜를 주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캐묻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이틀째 현장을 시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내부 설비를 봤다고 밝혔는데 일본 언론들도 이 시찰단의 움직임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네, 도쿄입니다. 네, 이틀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나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쯤 원전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원전 현장 점검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 시찰단은 핵종을 분석하는 화학 분석동을 살핍니다. 또 삼중수소 희석 설비와 오염수 방류 설비도 시찰합니다. 시찰단은 어제는 오전 10시 무렵부터 오후 9시간 가까이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를 살폈습니다. 유부키 시찰단장은 시찰 첫날 일정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와 오염수 탱크 운전 제어실을 확인했다며 보려고 계획했던 시설들은 모두 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결론에 해당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오염수와 관련한 정치적 불안감이 있다는 지적에는 과학의 영역에 집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우리 시찰단 활동에 대해서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주요 언론들도 후쿠시마 현지 취재진을 보내며 한국 시찰단의 움직임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버스에 오르는 시찰단의 모습을 촬영하고 보도하는 등 이번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무엇보다 시찰단의 활동 내용과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한국 내 반발 움직임 등을 전하고 이후 전망도 상세히 전했습니다. 또 한국 사절단의 원전 현장 시찰 활동이 이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여부는 한국 내 파급력이 큰 만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입 재개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시점이 좀 모호하긴 한데 일본이 수입 규제를 해제하는 문제도 거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한국 시찰단의 방문에 대해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알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오염수 방류, 해양 방류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번 시찰을 계기로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여기서 더 나아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노무라 데스로 농림수산상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후쿠시마와 미야기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시찰은 오염수 조사가 중심이라고 들었지만 여기에 더해 한국 측에 수입 제한 해제도 부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일본 국회도 이와 관련해 정부에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이에 하야시 오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후쿠시마산 수입 재개는 정부의 주요 과제라며 한국 측에 수입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의도에 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찰단의 실효성 있는 검증이 절실한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만들어내는 합성 사진은 이제 실제 사진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사진이 실생활에도 혼란을 끼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의 국방부 건물 펜타곤 근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생생한 폭발 사고 현장을 담고 있는 듯한 이 사진. 알고 보니 AI가 만든 가짜였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아침 SNS를 통해 유포되기 시작한 이 가짜 사진은 러시아 관영 매체와 트위터 금융뉴스 계정 등에 잇따라 공유되면서 혼란을 키웠는데요. 급기야 사진 유포 직후엔 S&P 500 지수가 최대 0.3%까지 하락하며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두고 AI가 만든 사진이 시장을 움직인 첫 사례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I가 만든 가짜 사진의 유포는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쫓기다 연행되는 듯한 가짜 사진이 유포되기도 했죠. 문제는 이런 현상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혼란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각국의 입법기관을 비롯해 구글 등 IT 대기업도 AI를 활용한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본격 움직임에 나섰는데요. 빠르게 발달하는 AI의 기술 속도를 따라가려면 제도 정비 역시 한층 속도를 내야 할 거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본토에서 벌어진 교전이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탄약 22만 발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서부 벨고로드주에서 벌어진 교전이 이틀 만에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토에 대한 침입과 교전이 이틀간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테러리스트 70여 명을 사살하고 장갑차 4대, 트럭 5대를 파괴했다며 잔당들은 우크라이나 영토로 밀려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벨고로드주는 우크라이나 동북부 수미주, 하르키우주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중요 보급과 지원기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교전 종료 발표에 앞서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주장한 러시아 반체제단체 러시아 자유군단은 우리는 해방된 영토에서 새벽을 맞았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 민병대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Слушайте, это украинские боевики из Украины. На Украине живет много этнических русских. Но это все равно они являются украинскими боевиками. 이런 가운데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EU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탄약 미사일 100만 발 가운데 탄약 22만 발, 미사일 1,300발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EU 국방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EU 외교이사회 국방분야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과 유럽 국가 재고 확충을 위한 탄약 생산 확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 대한 F-16 조종 훈련 결정은 중요한 단계로 이는 이후 특정 국면에서 전투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교전이 있었던 러시아 영토에서 미국 측의 전투 장비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발트해 상공에서 미군 폭격기와 러시아 전투기가 한때 대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진 교전에 미군 장비가 동원됐다고 주장하는 트위터 영상입니다.
미국은 이 영상들의 사실 여부를 분석 중이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무기 지원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 not encourage or enable strikes inside of Russia, and we've made that clear. But as we've also said, it is up to Ukraine to decide how to conduct this war.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23일 발트해 상공에서 미 전략 폭격기와 러시아 전투기가 한때 대치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영공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였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계속해왔던 훈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his is a long-planned exercise in Europe, and my understanding is that it was a safe and professional interaction with Russian aircraft, so nothing significant to report on that front. 미국과 러시아가 대치한 것은 지난 3월 발트해에서 미 전략 폭격기의 영공 접근을 막기 위해 러시아 전투기가 긴급 출격한 지 2달 만입니다. 그 직전에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서쪽 흑해상에서 비행하던 미 공군 드론의 프로펠러를 러시아 전투기가 들이받아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트해와 자국 영공 부근에서 전투기 출격이나 위협 비행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늘어나고 미국과 러시아의 대치 상황도 재발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금선입니다. 김포국제공항에서 위탁수화물 검색에 시간이 소요되며 오전에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 가운데 29편이 최대 1시간까지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지연 항공편 가운데 20편은 제주행, 9편은 다른 지방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항공편 지연은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의 위탁수화물 검사에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빚어진 건데 짐에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등 보안 규정상 탑재할 수 없는 물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일일이 개봉해 육안으로 검사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오전 10시쯤 한때 카운터 체크인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두산의 노장 장원준이 올 시즌 첫 등판 경기에 선발로 나와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증명하듯 5년 만에 거둔 승리인데요. 통산 130승 기록도 달성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방송사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후배들의 축하 물세례가 쏟아집니다. 5이닝 7피안타 4실점, 38살 노장 장원준이 130승을 달성한 KBO 통산 11번째 투수가 됐습니다. 안타가 됐든 범타가 됐든 결과를 얻으려고 또 공격적으로 피칭을 했던 게 그게 지금 계속 좋은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원준은 2014년 CCTV 사찰 등으로 롯데 프랜차이즈 FA 스타들이 대거 팀을 이탈하는 이른바 엑소더스 파문 때 롯데 제시액보다 적은 돈을 받고 두산으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이듬해 2015년과 2016년 두산의 우승을 이끄는 등 3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했습니다. 부진이 찾아온 2018년 3승 이후 단 1승도 없었던 장원준이 5년 만에 승리 투수가 되면서 감격의 130승 고지를 밟은 겁니다. 현역 선수 중 130승 이상 투수는 양현종과 김광현을 포함해 단 3명뿐입니다. 이제 그만둬야 되나는 생각도 많이 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옆에서 가족들이 좀 힘이 많이 돼줘가지고 5년 전 129승째를 함께했던 포수 양의지와 합작한 승리여서 더 의미가 컸습니다. 원준이 형한테 꼭 승리를 안겨주고 싶었고 또 오늘 정말 제가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저도 가슴이 벅차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야구의 진심인 장원준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스포츠가 왜 감동의 드라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그냥 열심히 마음대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기영이 전형적인 인명경시의 태도를 보였고 통합 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유족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사형 이외 양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서울 중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A 경무관의 시신을 발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A 경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 경무관은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경찰청으로 복귀했고 지난해 12월 서울청 간부로 보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6도, 대전은 27도까지 올라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6도, 대전 27도, 광주와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누리호 발사가 이루어지는 나로 우주센터는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람도 초속 2m에서 4m 정도로 예상돼 날씨로 인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에디쇼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